자, 심층 인터뷰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요즘에 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인기가 한가합니다. 떨어지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제가 그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네. 채널을 하잖아요. 제 채널의 조회수 추이가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동행합니다. 그렇구나. 거의 동행합니다. 코릴레이션 0.99. 네, 거의 뭐. 네, 거의. 하이닉스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이제. 엔비디아가 안 좋아서 네, 그렇구나. 그렇죠. 한동안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바람에. 그걸 보면은 미래의 그런 반도체 그 주식들의 가격, 추이 이런 것도 조금 예측이 됩니까? 휴먼 인덱스가 대체로 잘 맞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6월, 7월에 너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네. 영상 조회수가 막 이렇게 너무 평소보다 많이 나고 이럴 때는 좀 싸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이거 급등할 때. 네, 이거 좀 단기 고점이다. 엔비디아 너무 네, 올랐구나. 맞습니다. 그럴 때는 좀 그렇고 또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조회수가 떨어지고 이게 악플이 좀 많고 이러면 이제 사야 된다. 네, 항상 지나면 사기 좋은 시점이에요. 이야, 오케이. 지금 우리 대표님 살 빠지면 연락 주십시오. 전어만 제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HSL도 제철이 있습니다. 자, 그거 준비해 오신 시간은 사실 많이 없어요. 한 25분, 30분 정도 있는데 준비해 오신 자료 가지고 오늘 해주실 얘기 쭉 풀어 나가면 저희가 그 와중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제 그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죠. 네, 그렇죠.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결국 이 핵심적인 원인은 HBM이라는 이 아이템 때문이죠. 네. HBM이라고 하는 HBM3죠. 사실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HBM이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같은 이제 그 칩에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로 장착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HBM3를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에서 경계현 사장이 9월 중에 HBM3 삼성도 양산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정확한 팩트는 뭐 올해 이달 말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네. 아마 양산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주가로 나타나는 거 보면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롱, 약간 삼성전자 쪽으로 숏을 잡는 분위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양산은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국내에 와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만나고 갔는데 이제 거기 또 이제 삼성도 가서 만났는데 일단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그 HBM3잖아요. 요 네. 다음 버전이 HBM3E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데 P는 뭐예요? 그렇죠. 삼성이 HBM3P라고 이제 바꾼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건 뭐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는데 보도가 된 거니까 HBM3E로 바꿔라. 네. 하이닉스가 E 쓰고 네네. 삼성전자가 P P. 쓰는데 네네. 너는 왜 혼자 또 P 써? 그렇죠. E로 해. 실력도 없는 애들이 왜 그렇게 하냐니. 개 삼성전자한테 없는 애들이 그거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하여튼 이제 그 1호 바꿔라. 그래서 HBM3E가 그 다음 버전이 되는 거고, 그 다다음 버전은 HBM4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나온 얘기로는 삼성전자한테 이거 물량 받은 건 아니다. 샘플 받기는 받았는데 뭐 계약 체결하고 물량 받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한 언론사에서 또 얘기를 했고, 오늘 어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한테 확인해 봤다는 거를 돌린 거를 건너서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물량 조금이지만 소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넘긴 건 맞다. 샘플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커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니요, 저도 주워 듣는 거예요. 나도 주워 줘. 맞습니다. 거의 정확한 내용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삼성전자가 타깃으로 하는 칩이 엔비디아 지금 AI 반도체가 A100이라는 칩, 네. 암페어 기반의 A100이라는 게 지금 메인이고요. 지금 H100이라는 칩이 이제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칩이에요. 그런데 지금 캐파가 너무 부족하죠. TSMC의 공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쥐어짜도 올해 50만 개 이상 못 만들어요. 네. H100이라는 칩을. 그래서 내년에 150만 개, 200만 개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TSMC의 지금 계획이고, 그 보통은 이제 공급 부족이 선단 공정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잖아요. 네. 전 공정에서. 근데 지금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2.5D 구조로 딱 하는 게 그게 캐파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막 두세 배씩 막 늘리고 있는데도 이게 아무래도 셋업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HBM도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SK 하이닉스만 지금 거의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하이닉스가 네. 실제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 예상보다 굉장히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3분기 숫자가 얼마 나오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D램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지금 HBM 매출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15% 정도로 추정이 돼요. 네. 15%인데 요게 연내에 20%까지 넘어서겠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3Q에 20% 비중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예, 그게 아마 지금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리고 HBM3가 지금 생각보다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요? 예, 너무 높으니까 좀 삼성 같은 회사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도 빨리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저거 블러핑이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독점적인 지위가 SK 하이닉스가 이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이어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멀티플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거의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몇 년째 차트를 그려보면 거의 동행하거든요. 근데 올해만 거의 디커플링 됐어요. 아하. 이게 다 HBM 맞습니다. 때문이다. 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계획은 있죠. 근데 뭐 삼성전자는 내년에 1분기 정도에 양산할 거다. 마이크론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뭐 하여튼 뭐 이거 띄고 내년 4분기에 HBM4 뭐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거의 주가로 나타나는 거고요. 왜냐면 2019년에 연구개발을 중단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HBM 팀을 해체해버렸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연구개발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HBM 기술 난이도는 훨씬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삼성이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갈아 넣는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고 그게 엔비디아가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삼성이 앞으로 끌고 반도체 나가고 그걸, 예. SK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모습만 그쵸. 봐왔잖아요. 만년 2등. 그렇죠. 항상 익숙한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이번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네. 예전에 TSMC보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앞서 나갔었던 14나노 때. 우리 14나노 때 그래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미국의 어디지? 내 친구도 거기 출장 나가가지고 몇 년 있다 왔는데 아이폰 4에서 6까지 삼성 파운드리에서 14나노로 칩을 제조했는데 EUV 공정에서 한 번 늦춰지니까 격차 이렇게 벌어진 거야 TSMC랑. 거기 핸드폰 사업부에 또 이해관계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지, 뭐, 경쟁사니까. 고객인데 이제 경쟁이 되니까 그쵸. 내 기술 다 뺏겨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은 아니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예.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번 분기점으로 뭔가 그런 HBM이 앞으로 선도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선두를 달려 나가면서 반도체 대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메모리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니 근데 네. 모든 그 장치를 서버를 뭐 H100이나 그 GPU를 쓰진 않고 범용 서버도 있을 거고 뭐 낸드 점유율이나 D램 점유율이나 기술 난이도나 이런 쪽들은 삼성전자가 더 높은데 HBM 하나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HBM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80%로 추정이 돼요. 매년. 네, 매년. 우와. 그러면 이게 향후 3, 4년 뒤가 되면 D램의 매출의 절반이 HBM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AI 서버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AI 서버에만 쓰입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같은 그쵸. 칩에만 쓰이는데 네. 최근에 테슬라가 도조 칩을 주문했잖아요. 그러니까 A식이죠. 그거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인데 거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될 거라는 거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봇, 맞습니다. AI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뭐 UAM이나 이제 차세대 디바이스, AI가 필요한 모든 디바이스에는 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HBM이 상당부 중요하게 쓰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전통 반도체 있잖아요. 뭐 전통 PC, 뭐 서버, 핸드폰 요런 거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좀 덜 올라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당초
올 상반기 반도체가 달렸던 거는 그 전통 수요의 회복과 AI 혁명의 중첩이었거든요. 근데 AI 수요는 확실하죠. 계속해서 쇼티지고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전통 수요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늘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됐던 거고.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제 거의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어떤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수출 데이터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동안에 뭐 HBM하고 DDR5는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DRAM, DDR4 8기가비트짜리 그 가격 하락폭이 처음으로 멈췄어요. 네. 멈췄으니까 이제는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트렌드 포스 같은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최대 한 5%까지 올라갈 수 있다 4분기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 그 모바일 DRAM 있잖아요. 네. 지금 모바일 DRAM은 제일 못난이 스마트폰 수요잖아요. 그렇죠. 4분기 고정거래 가격을 20% 올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네, 그게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 달 쉬고 다음 달 또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한 달 쉬고 고정 그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그 고정 거래 가격이 분기 네. 단위 내고요. 아, 그래서 분기 단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그 월 단위로 계약을 한 거는 서버 같은 일반 서버 같은 것들이 월 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뭐 이 월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데 모바일 디램은 3개월 동안 픽스입니다. 일단 막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휴대폰 잘 팔리고 해야 그쪽도 좀 좋아지고. 근데 아까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AI 서버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서버 구축하는 회사들이 AI 서버 만든다고 돈이 없어서 그냥 일반 범용 서버 만드는데 투자를 안 하면 이게 또 뒤로 좀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그동안에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AI를 투자하기 위해서 인력 감축을 하고 네, IBM 같은 데는 7,500명을 잘라서 AI 투자를 하고 네, 실제로 뭐 그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 서버 투자를 줄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줄이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안 안 되니까 주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1등 업체잖아요. 네. 이번에 1년 만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그 일반 서버용, 그러니까 AI용 서버가 아니라 일반 서버용 그 디램 주문이 들어왔고. 어디요? 삼성이요? 하이닉스? 삼성 쪽으로요. 아, 네, 역시 삼성. 네. 네. 이제 그러면 서버 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버도 이제 뭔가 이제 왜냐면 재고가 너무 낮아져 있어요. 재고 수준이 그동안에 굉장히 높은 재고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반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재고 수준이 지금 3주, 4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공장에. 그래요?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2배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재고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고를 가지고 만들어서 출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도 일반 서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주, 18주 정도의 재고가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6주에서 8주 수준까지 떨어지는 많이 거예요.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서버나 PC 쪽은 주문이 들어오는데 모바일은 재고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팔릴까봐 신규 주문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올해 안에 전고점 가요? 73,600원? 그게 만약에 HBM3 양산에 성공하고 그 지금 코버스라고 하는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네네. 절대적으로 그 쇼티지잖아요. 네. 요걸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iCube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iCube와 TSMC의 코어스는 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기술이에요. 2.5D 구조인데 이걸 성공한다 그러면 예, 전고점 갈 수 있죠. iCube? 네, i랑 iCube. QUBE. 네, 맞습니다. 그래서 iCube. 삼성은 X큐브, iCube, H큐브, 큐브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네. 뭐 TSMC는 이제 코버스, 뭐 SOIC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식으로 합니다. 얘기하는 그게 네. 어차피 네. 패키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표님한테 종목을 물어봐도 그러니까 근데 아직 못 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iCube 뭐 성공했다 네. 이런 뉴스가 네. 다음 주? 아니면 10월 말? 뭐 언제 나올지도 뭐 알 수가 없죠. 네. 상용화가 그 되면 얘기가 나오면 네. 그러면은 73,000원 뚫을 수 있다. 그렇죠. 중요한 게 우리는 아이큐브가 성공하느냐 그것도 좋지만 나는 삼성전자를 살 생각이 없어요. 아이큐브를 성공하면 거기에 장비를 누가 납품하느냐. 지금 뭐 HBM의 그 TSV 패키징 뭐 한미반도체 뭐 하이닉스 50% 올랐어? 한미반도체 7배, 8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어떤 장비 업체가 들어가는지도 조금씩 힌트를 주시면 코어스에는 뭐 TL에 뭐 어떤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함께 버무려서 얘기해 주시면 저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삼성 네. 파운드리가 이제 그런 그 선단 공정도 잘 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잘 되고 HBM도 만약에 아주 잘 됐을 아주 우리 희망 회로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돌렸을 때 이제 그럼 어떤 회사를 봐야 되냐? 네. 지금 삼성 쪽 밸류 체인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대장주는 이오 테크닉스라는 이오 회사가 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작살나. 안 될 것 같으니까 빠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가 사실상 이제 대장주인데 아. 그런데 이제 이오 테크닉스를 한미 반도체하고 거의 같은 동일선상에 놓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 아이템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너무 잘해요. 네, 디스코라는 회사가 잘하는 거를 이제 국산화하는 차원이고 한미 반도체가 하는 TC 본딩이라는 거는 얘가 세계 탑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 어떤 업체가 TC 본딩 하고 있는데 ASMPT라는 회사가 더 잘하는데 한미 반도체가 국산한 게 아니라 이런 애들 다 그냥 씹어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보냈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그런 팹리스 고객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스트를 또 해야겠죠. 네. TSMC 팹에 맞는 최적화를 또 그대로 삼성 팹에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 팹에 맞게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테스트 소켓 수요가 많이 올라갑니다. ISC.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ISC는 SK로 팔렸잖아요. 그럼 삼성이 굳이 그렇죠. 그렇네. 네, 그렇죠.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이제 리노공업.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고압수소 어널링 이런 쪽으로 하는 HPSP 같은 업체들도 네,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가 많이 올랐다가 뭐 요새 조금 뭐 그렇더라고요. 두산 테스나는요? 두산 테스나도 수혜를 많이 봅니다. 아. 왜냐하면 웨이퍼 테스트 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우스는 많아요. 근데 테스트 하우스 중에서 이 웨이퍼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테스트하는 거하고 칩을 다 쪼개서 칩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는 약간 부가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게 더 높아요? 동그란 웨이퍼가 훨씬 비싸요. 왜요? 이게 웨이퍼 테스터가 훨씬 비쌉니다. 이게 반대로 왜냐면 다 네. 만들어 놓은 거 테스트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웨이퍼에 이게 그 일렉트로드 다이 소팅이라고 합니다. EDS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이게 전공정의 제일 끝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브 카드를 쓰잖아요. 네. 그게 웨이퍼 테스트에 쓰는 거예요. 프로브 카드는. 프로브 카드가 뭐예요? 뭐 이렇게 우리 와플처럼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핀이 딱 나와서 네네네. 여기 반도체 단자에다 딱 닿으면 여기 전기를 흘려서 얘가 제대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전기 이렇게 띵띵. 두 개는 아니고 굉장히 핀이 많긴 한데 아. 네, 그런 뭐 와플 기계 같이 꽉 누르면 이제 핀이 딱 나와서 반도체에 이제 딱 전기 전기 연결이 통하는지. 되고 예, 전기를 보내서 얘가 돌아오면 양품이고, 양품이고. 제대로 안 돌아오면 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X하고 양품만 쪼개서 이제 패키징 하는 거죠. 그 웨이퍼를 테스팅하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익률이 20%대 나오고요. 그냥 그 패키지 테스트는 거의 한 자리, 하이 싱글 정도 나옵니다. 두산 테스나 뭐 이오 테크닉스 보냈고 그다음에 잘 되면 얘들이 잘 되면 좋아진다. 그 전제를 잘 되면 알아요. 저도 내일 모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바보 아닙니다. 아마 그 삼성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오를 거고 오늘 같은 경우 두산 테스나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엑시노스 이슈가 있거든요. 엑시노스 AP 네, 맞습니다. 엑시노스. 이게 뭐예요? 엑시노스가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의 중요한 캡티브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칩을 설계하는 부서가 있고 네. 생산하는 부서가 파운드리 사업부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예요. 음. 근데 그 동안에는 엑시노스가 그 GOS 사태가 있었잖아요. 고스. 그렇죠. 엑시노스 2200. 음. 그게 이제 발열 이슈가 있어서 2300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1년 9개월 만에 2400을 내년 갤럭시 S24에 적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적용을 한대요. 네, 결정했습니까? 오늘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 아하.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 박용인 사업부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24하고 플러스 시리즈까지는 엑시노스 2400 쓰고 그 유럽향하고 한국향은 엑시노스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고 싶으면 네. 울트라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전에 21인가 22인가 내수는 엑시노스 쓰고 네, 해외 거는 퀄컴 스냅드래곤 쓰고 그쵸. 막 그렇게 해서 논란이 조금 그렇죠. 뭐 해외에서 있었는데. 산 게 좀 더 좋고 막 이런 네. 경우가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되면 네. 삼성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게 자기네들이 만든 걸 네. 자기네들도 안 쓴다. 그렇죠. 그럼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다른데 수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러면 스마트폰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무선 사업부 네. 그 쪽에서 굉장히 미묘하죠. 아.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엑시노스를 쓰면 네. 지금 뭐 그 갤럭시 S23가 꽤 잘 팔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퀄컴 칩을 100% 쓰니까 성능 이슈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잘 좋은데 중요한 게 머티리얼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원가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AP 그러니까 열심히 스마트폰 팔아서 퀄컴한테 다 갖다 준다 돈을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엑시노스를 쓰면 이제 원가율을 낮출 수가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또 안 혹시나 팔리겠죠. 안 팔릴까봐 그래서 울트라에는 퀄컴을 다 쓴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은 미뤄진 거예요 발표가? 지난주였는데 아니죠. 이번 주였는데 다음 주로 미뤄진 거죠? 원래는 오늘 발표될 그쵸. 걸로 많이 봤어요. 10월 6일 날 이제 발표될 걸로 많이 봤는데 첫째 주 금요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이제 다음 주로 왜 미뤄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아니, 추석에 네. 쉬어야지. 걔들도 지금 추석에 부모님 만나고 오고 네. 고향 갔다가 올라오고 그래야지. 아 왜냐면은 계속 좀 이렇게 뭐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했고 막 조금 약간 쎄한데 이게 또 미뤄지니까 네.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들이 꽤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걱정이 많아요. 네. 지금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매출이 제가 이제 추정한 거는 매출 한 66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당초 한 2조 정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 1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조가 나오면 이건 좀 1조 후반대 나오면 크게 쇼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진짜 1조 초반이 나오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약간 충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 네. 가격 하락 끝났고 그렇죠. 실적 다 떨어냈고 오늘 점심 때도 이제 그 어떤 이제 펀드 매니저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실제로 되게 기회로 보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 네. 사기 몇 분기째 마지막 기회래. 그렇죠. 몇 분기째. 막차. 그렇게 나가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면 오케이. 요 얘기는 뭡니까? 타 강연에서 한미일 동맹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될 것이다. 한미일 동맹이 반도체 산업?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한미일 동맹이면?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AI잖아요. 네.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첨단 패키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중요하죠. 설계 표준이 중요하죠. 설계 표준을 누가 정합니까? 미국이 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어떤 정하는 차세대 표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네. 이게 중국이 배제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UCI 익스프레스하고 해서 유니버셜 칩넷 인터커넥션 뭐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표준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칩넷 표준 안에 들어간 경우는 뭐 어떤 칩을 만들더라도 레고 블록처럼 딱 조립해서 같이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산 칩은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삐딱하게 이제 중국하고 막 이렇게 하면 배제시켜 버리면 우리는 이제 잘 만들어도 팔 데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딱 붙어야 되는 거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지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 일본 회사가 많아요. 국산화 해야죠. 맞습니다. 2018년부터 하고 있었잖아, 국산화. 그렇죠. 그거는 국산화는 국산화대로 하고 네. 차세대 기술을 어쨌든 일본이 지고 있으니까 당장 협력해야 되죠. 아. 그 사이에 우리가 연구개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연구개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이 너무 올라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막 올라와서 네. 2018년처럼 야 너희 그거 하려면 우리한테 무릎 꿇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국산화는 국산화대로 열심히 하고 협력은 협력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일본에다가 연구개발 센터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TSMC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선단 공정이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그런데 일본의 구마모토에다가 엄청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지었죠. 그 시골 그 진짜 거기에다가 구마모토 현.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나 이비덴이라는 회사나 뭐 레이저텍이라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어떤 특정 기술을 꽉 쥐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없으면 맞습니다. 아예 우리가 만들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드반 테스트 같은 아까 두산 테스나 이야기했지만 두산 테스나가 20% 이익을 웨이퍼 테스트로 돈을 벌잖아요. 네. 돈을 벌어서 어디 쓰는 줄 아세요? 어디 써요? 어드반 테스트나 테라다인 장비를 사옵니다. 아. 그 번 돈을. 와, 일본 기업들만 논하네.
그렇죠. 뭐 어디서든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죠. 특정 공정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으면 그만큼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네. 요거는 뭐예요? 그 시스템 반도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반도체 설계의 전설 짐 켈러와 손잡고 차세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발표했다. 네. 삼성에서 AI 반도체 만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계약을 한 거고요. 요 자료 요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짐 켈러라는 분이에요. 운동 좀 하나 보네. 네, 운동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보면요 한 명이 거의 10,000명을 압살하는 이런 슈퍼 엔지니어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천재 하나가 네, 설계 쪽에서는 거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그러면 어떤 칩을 설계를 했냐? 애플 AP 있죠, 에바이오닉 칩. 이분이 M1? 설계했어요. 오. 이분은 설계하고 나갔고 그리고 이제 AMD가 거의 2010년대 초반에 망할 뻔했죠. 그때 네. 막 불도저 아키텍처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그거를 망해가는 AMD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짐 켈러입니다. 와. 지금 우리 쓰는 멀티코어 있죠. 멀티코어라는 거를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칩렛이라고 하는 지금 구조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젠 쓰잖아요. 젠 아키텍처를 설계해놓고 나갔어요. 나가서 또 뭐 했는지 아세요? 테슬라 가가지고 FSD 칩 설계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 지나가면 괴물 같은 반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나와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망해가던 인텔에 가서 네 사파이어 레피즈하고 이번에 그 메테오 레이크하고 에로우 레이크 설계해놓고 나왔어요. 저 사람 때문에 사파이어 레피즈 늦게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설계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응. 저 사람이 못 따라왔구나. 네, 설계를 공정히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다. 그 전까지는 인텔이 그 어떤 그 코어를 설계를 하면 무식하게 엄청나게 성능 좋은 코어만 썼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오래 못 가죠. 그런데 이제 아주 고난이도 작업을 할 때는 고성능 코어가 돌아가고 네. 그냥 우리 인터넷 웹서핑하거나 뭐 사진 볼 때는 저전력 코어가 돌아가면 되잖아요. 오. 그게 이제 빅리틀이라는 구조인데 그거를 인텔에다가 심어놓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텐스토렌트라는 AI 반도체 회사를 차렸어요. 그때 막 나올 때 삼성도 그렇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다 이 사람 데려가려고 난리였어요.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베팅하고. 오세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삼성을 왔다고요? 삼성을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와야지. 텐스토렌트라는 캐나다에다가 AI 벤처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뭐 이렇게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실 뭘로 움직여요? 돈도 벌만큼 벌었겠죠. 슈퍼 엔지니어인데. 그런데 이번에 그 시리즈 그 1억 달러 펀딩을 했어요. 네. 그 텐스토렌트라는 회사에서. 근데 한국 기업들이 70%를 탔어요. 오. 현대차 그룹이 50%를 댔고요. 5천만 달러를 댔고 삼성이 한 3천만 달러를 아니, 투자했어요. 왜 삼성은 그렇게 적게 했대요? 하고 싶었는데 아마 현대차가 먼저 질렀을 거라는 생각이.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렇죠. 아니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LG 스마트 TV용 AI 반도체를 또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오는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 향후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용 두뇌 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또 설계를 하고 있겠죠. 이야. 근데 이분이 삼성이랑 이런 거 AI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발표했으니까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삼성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파운드리 사업에서. 뭐예요? 뭐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딱 두 가지가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인데요. IP라고 하는 지적 설계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IP라는 게 뭐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한데 TSMC가 만약에 TSMC한테 팹리스 업체가 우리 설계하려면 니네 공정 IP 줘 그러면 2만 개를 줍니다. 셀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2만 개가 있는데 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삼성한테 가면 7천 개를 주는데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후 세력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설계 이제 그렇죠. 팹리스 할 때는 설계 뭐 자기들이 IP를 지고 가져와야 있는 것도 되는데.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또 그 칩리스 생태계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쪽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아하. 그게 취약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우리 이야기한 iCube. 그런데 이 짐 켈러가 그 칩 설계 쪽에서 엄청난 IP들을 파워풀한 IP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칩넷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리사수 박사와 같이 한 거지만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축구계 거스 히딩크 같은 사람이 반도체 설계 쪽에서 I'm still hungry.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오케이. 너무 흥미롭다. 요런 거 그런 삼성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렇죠. 이슈가 여기서 있다. 이제 삼성이 이제 괴물 같은 반도체를 만약에 생산하게 되면 엔비디아 잡는 거죠. 뭐 엔비디아도 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짐 켈러가 하는 게 지금 암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아키텍처 기반이 리스크 5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들어봤어요. 적어도 암 아키텍처는 TSMC가 엄청나게 많은 IP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스크 5 쪽에서 만약에 협력을 하면 설계 잘하는 업체하고 파운드리를 하면요 같이 막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IP가 생깁니다. 아. 그럼 그 IP가 어. 생기면 경쟁사는 이 IP를 피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특허 같은 거네. 맞습니다. 그게- 전쟁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게 허들이 되는 거예요. 아. 삼성이 왜 TSMC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그 TSMC의 핵심적인 특허, 네. 애플하고 TSMC가 같이 개발한 그 IP를 피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상대방이 무슨 IP를 냈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럼 뭐- 알 수는 있죠. 뭐 아. 다 공개되는 거니까. 아, 네. 근데 노하우를 모를 뿐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이제 피해서. 만약에 어떤 걸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둘러 가야 되면 효율이 떨어지죠. 네. 효율이 떨어진다. 오케이. 시간이 지금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그럼 지금 다 사실은 한밀, 동맹, HBM, 짐 켈러, 뭐 등등등등 좋은 얘기만 해주셔서 아직 도착 안 하셨다고. 조금 더 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뭡니까? 반도체에서. 지금 다 들으면 사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다 네. 사고 싶어요. 리스크는 리스크. 매크로입니다. 네. 아. 결국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쇼크가 오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안 좋은 쪽을 생각해 보세요. AI라는 거는 기업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막 쥐어짜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PC하고 스마트폰하고 일반 서버가 왜 안 팔립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내구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차는 네. 잘 팔리는데. 차는 그동안 너무 못 팔았잖아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 수요가 이제 밀려 있는 거고, 네, 그 이제 그 수요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매크로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크게 납득은 안 되는 게 어쨌든 시간적 여유를 뒀을 때 그게 시간이 뒤로 약속된 시간이 뒤로 밀리는 것뿐이지 그렇죠. 확 안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HBM이나 뭐 이런 것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네. 자동차 나와야 돼요, 휴머노이드 나와야 돼요, 로봇 나와야 돼요, 자율주행 나와야 돼요. 자율주행 했나요? 뭐 AI 나와야 돼요. 등등등등. 그렇게 생각하면 네. 사실은 리스크가 리스크 프리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이제 역발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발상 투자의 기회죠. 와.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보면 열받는 거죠. 네. 다음 주 중요한데 내일이 중요한데 네. 저기서 이제 3%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샀는데 손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럼 요거는 네. 매크로의 영향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기분 그냥 딱 변수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어떤 그 악재는 지금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나빠질 거 좀 찾아줘 봐요. 더 나빠질 거. 더 나빠질 나빠질 거. 거. 미중 갈등 심화. 미중 갈등. 그러면 이제 네. 중국에 진짜 반도체 팔지 마. 어떻게 우회해서 가는 거 그래. 싹 알아내가지고 네. 아예 너네 팔지 마. 하웨이가 7나노 어떻게 개발했다고 보십니까? 아이 그거는 그건 당연해. 다 가난 이렇게 가난 훔쳐왔어? 나와서. 기계 딱 훔쳐와서? 그게 아마 맞다. 정설이라고. 중국 DB를 내 갈아 넣었지. 해커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어떡해요? 5G 그 개발할 때도 그렇거든요. 보통 2G, 3G, 4G 잘하다가 5G 잘하잖아요. 네. 근데 화웨이는 2G, 3G 별로 못했는데 갑자기 5G부터 잘하는데 갑자기 그때 즈음에서 전 세계 통신 연구소들이 대부분 해킹을 많이 당하더라는 아. 거죠. 네. 이야. 최근에 보면 전 세계 반도체 팹들이 그 연구소들이 엄청나게 해킹 당했거든요. 네. 노하우랑 IP를 훔쳐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미국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칩을 뜯어보면 몰라요? 어떻게. 그러니까 기술의 난이도가 그냥 통신 기술보다 이 반도체라는 게 훨씬 어려운 훨씬 거예요. 어려우니까. 네, 훨씬 어려운 거예요. 네. 거기다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반도체는. 그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화웨이의 뭐 7나노 뭐 요런 칩은 그거는 그냥 DUV 갈아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요? 그렇죠. DUV를 여러 번 하면 돼요. 멀티 패터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냥 우리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그렇게 안 하냐? 비용이 안 나와요. 이거는 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율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거의 15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이거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멀티 패터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마스킹이 100% 수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스킹 수가 20번이라 그러면 이걸 30번으로 하면 그러면 마스킹 한 번에 수율이 90%라고 하면 0.9 곱하기 0.9 곱하기 이렇게 0.9의 몇 성이 돼야 되죠. 네. 20성하고 30성은 완전 다른 거죠. 네. 리스크. 그러면 뭐 중국 요런 것도 리스크는 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네. 반도체. GAA 네. 공정, 뭐 3나노? 네. 요거는 어떻게 TSMC랑 비벼 볼만 하다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이겼죠. 잘하면 비벼 볼 만한. 잘하면. 이겼어. 실제로 제가 삼성 그 퇴직하신 오비 굉장히 네네. 고위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정말 30년 만에 이런 기회는 없다. 와. 삼성 반도체에.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못 주워 먹고 있다. 자기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은 밑에 애들 보면 다 안심해 보이지. 그렇죠.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하시는 분들쯤 해서는 잘 모르던데. 그러니까 현업에. 지금 TSMC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의 3나노도 발열 이슈가 있었지만 네네, 이게 뭐 이번에, 반도체 이슈인지 뭐 아니면 티타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핀팻이라는 공정으로는 3나노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GAA가 전성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발열이 좀 더 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학술적인 그 결론이거든요. 삼성의 예.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GAA라는 이제 그 MBC 팻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논문으로 보면 발열이나 전성비나 훨씬 좋아지긴 해요. 이제 뭐 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어떤 손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고객들 유치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하나 안 터지고 있는 거죠. 네. 수율이 안 나오나 보죠. 수율의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작년 그 6월 말부터 3나노 그 칩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 칩이에요. 아. 근데 지금 TSMC가 생산하는 건 애플의 A17 프로라는 네. 프로세서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칩하고 프로세서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삼성 3나노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팬리스 업체들이. 네, 이거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괜히 여기 베팅했다가 우리 그 GOS 사태처럼 퀄컴이 다시 팹으로 옮겨가는 그런 리스크를 걱정하는 거죠. 네. 결국 그러면 삼성의 그런 지금 뭐 3나노 GAA는 생각보다 상황이 좋은데 고객이 TSMC와의 그런 자물쇠 효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아직은 좀 안 들어오고 있다 쪽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길을 뚫어주면 우르르 달려들 만한 업체들은 많죠. 그래서 그 길을 누가 뚫어줘야 되냐? 결국 엑시노스가 뚫어줘야 될 거다라는 엑시노스. 거죠. 네. 그래서 엑시노스 2,400을 하고 2,500에는 3나노 GAA를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엑시노스 하면 우리 퀄컴도 해볼게 이 정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해외 그 어떤 테크 트위터들이 이야기이긴 한데 루머긴 한데요. 엔비디아도 GAA 3나노에서 테스트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엔비디아도 왔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리스크 없는 것 같네, 그러면. 잘하면 되네. 리스크 어떻게? 삼성만 잘하면 됩니다. 아, 리스크 있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뭐 질문을 할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해비비비님께서 반도체를 이렇게 재밌게 알려주시다니 참 그것도 능력이고 높이 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영수 대표님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영수 대표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